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사실 월요일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 기대감 함께 안고 오늘 출발을 했었는데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상승폭을 내어줬습니다. 장중 한때는 2,511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약보합 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5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0.6%의 상승세를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 낙폭을 지수가 모두 회복해줬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좀 불안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11월과 10월에 비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잦아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연말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가 모두 다 걷어진 게 아닌데다가 환율도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 잘 창출해낼 수 있을지 똑똑한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한 주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월요일 폭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4거래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올라줬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이 깨져서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낮추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2,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오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장중에 고점은 2,511선입니다. 이전에 그래도 박스권 아니었던 2,600선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코스피 쪽으로 저점 매수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지수를 전망하는 일이 크게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역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나온 리포트 오늘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시그널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6개월 연속 시장이 하락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딱 2번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000년 12월 IT 버블 당시에 6개월 연속 시장에 내렸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6개월 연속 내렸다라는 것은 1년 중 절반이 시장이 연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00년 12월 당시 6개월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2008년도에도 이러한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연속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로 6개월 이상 코스피가 내렸던 것은 보시다시피 2000년 그리고 2008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론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5개월 연속 하락한 역사 같은 경우에는 2004년 7월 당시에 국내 카드 사태 이슈가 터졌었던 그 당시에 코스피가 5개월 연속 하락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11월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 이제 글로벌 경기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만이 남아있다라는 불안감이 겹치면서 시장이 5개월 연속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개월 이상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6개월 이상 코스피가 하락을 하는 것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5개월 연속
코스피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12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지금 길목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사실 보시다시피 2000년, 2008년 이때와 비슷하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딱 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2004년 7월 국내 카드 사태가 터졌던 그 당시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나왔습니다. 국내 카드 사태 이슈가 있었을 때는 글로벌 경기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연속적으로 내린 건데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 경기 잘 되고 있고 아주 잘 풀리고 있고 미국 주식도 증시도 굉장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유동성이 그래도 풍부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만이 사실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가 5개월 연속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7월 국내 카드 사태 이슈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하락이 6개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신증권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 내수는 불안하고요. 자체적인 동력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가세한 상황이지만은 글로벌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미국 쪽,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현재 경기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G7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인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한다라는 것은 한국 수출 쪽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역사만을 봤을 때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월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유는요. 탄핵 가결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사이에 12월 14일에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는 최장 180일 동안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 두 번의 역사와 좀 비슷해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2004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히려 코스피 안으로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좀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거쳐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바 있습니다. 물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순간적으로는 좀 거셌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알 수 있겠고요. 2016년도 비슷합니다. 2016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인용을 결정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연이어서 올랐던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번 2024년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외국인 수급은 들어올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이제 여기서 더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커멘트였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물 시장에서 12월 지금까지 2조 원 넘게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은 12월의 계절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장을 좀 견인했던 것과는 반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아직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최근 한국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앞으로 12월 달에 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면은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배분 때문에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앞서서 2024년 5월에 연기금 측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포트폴리오 배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때 연기금 측에서는 국내 비중, 주식 비중을 14.9%에서 매년 0.5%포인트 낮춰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포트폴리오의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기관 투자자가 유입된 것뿐이지 뭔가 한국 시장이 엄청난 메리트를 느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다만 연기금 측에서는 한국 시장을 그 자체로 매수로 전환한 것은 뚜렷해 보인다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12월 연말까지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전체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 이후에 또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브로드콤의 주가 급등 훈풍 속에 국내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주말 사이에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죠. 브로드컴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22% 넘게 폭등하면서 2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돈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1년간 생성형 AI의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AI 관련 매출이 200%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상승세 계속되면서 10만 5천 달러에 이어서 10만 6,500달러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려 150% 올랐습니다. 현물 ETF 출시와 친가상자산 대통령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발언한 것들 오늘 코인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유니슨의 주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소식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수혜 기대되면서 이쪽 섹터가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풍력과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의 총선 공약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5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풍력 전문 기업인 유니스은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 대장주로 오늘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오늘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파마 리서치가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 받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11월 수출 확정치에서 미용 의료 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나 증가한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인 파마 리서치가 해외 시장에서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필러의 대표 기업인 파마 리서치의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선진국 시장에서 스킨 부스터의 매출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내년에서 외에서의 시장에 성장 여력이 유효하다라는 판단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최선호주로도 파마 리서치 제시하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4가지 헤드라인 중에서 어떤 소식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미국 브로드컴 주가 급등 훈풍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 동반 강세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13일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전날보다 24.4% 폭등한 224.8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도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게다가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3년 동안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회계연도 4분기 매출에 따르면 시장 예상치보다는 살짝 하회했지만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 급등으로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220%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독주까지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매출 증가율 추세로 보았을 때에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주에 소폭 하락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폭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SKC와 JNTC, HB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저는 피롭틱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피롭틱스는 기존에 확보한 레이저 기반 기술하고 유리기판 시장 진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싱귤레이션 장비 개발을 마쳤고 관련해서 납품 등을 좀 고객사에 제안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서 볼 종목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주로 함께 살펴보시고 있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이럭스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드론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은 전통 무기 시스템 대비해서 개발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험난한 지형에서 민첩하게 좀 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정찰, 타격, 전자전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이럭스가 시간의 매매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에이럭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드론에 뇌에 해당하는 파이트 컨트롤, FC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소형 드론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오후 시장에 좀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2025 CES 혁신상을 받았었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된 건데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급증하면서 매출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의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매출 급증에 따른 이 기대감도 한층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은 1,600원 수준이었는데 한 1,8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무래도 좀 12,100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수준에서 봤을 때는 12,100원, 손절가는 한 1,2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변동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격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럭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1% 가깝게 빠지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네이버 매수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 이외에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HT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산일전기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이 매수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루닛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루닛이고요. 오늘도 주가 3% 이상의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동진세미캠, 네 번째로는 솔브레인, 다섯 번째로는 동훈 아나텍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력했던 게임주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정치 테마주도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는 웹캐시 눈에 띄고요.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필옵틱스,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기관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많이 매수하는 쪽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 엘리베이 자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산일전기입니다. 외국인들은 팔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사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 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NC솔루션이 오늘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루닛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엑스게이트, 세 번째로는 카페24입니다. 신고가 부근에 현재 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나이, 다섯 번째로는 퓨런티어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퓨런티어와 같은 자율주행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벡트, 두 번째로는 카카오게임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현재 집중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4%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하게 홈런 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판세부터 읽어볼까요? 오늘 시장 좀 양시장 엇갈리고 있는데 네. 개인의 매수세가 7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쉬어가는 장세라서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누가 뭐 사고 팔고라고 하기에는 주가 뭐 상승이나 하락이 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말에 뭐 탄핵 투표가 이제 뭐 가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정도 되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수장이 약간 부재인 상황에서 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추경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빠르게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판세라고는 하지만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각 기업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진행 방향 같은 경우를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기업들이 있으시면은 적어도 그 기업들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 같은 경우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정부 정책도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특히 연초 되면은 이제 올해는 뭐 10대 과제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정책 관련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인맥 관련주보다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어느 당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나오던 후보가 나오던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이런 현상 쪽으로만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2.0 세대라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진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뭐 국내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들 조금 잊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뭐 최근에 보면은 오픈A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뭐 기부금을 이제 내고 하는 이런 경우를 계속 이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래도 트럼프가 친기업 성향으로 해서 뭐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하는 이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 가져 본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휴식 구간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뭐 특히 뭐 기업들을 뭐 탄압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너무 미국 위주로 정치를 해서 그러지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으로 수혜받는 이런 업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밴드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뭐 매일매일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제가 매일매일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단기 급등한 종목들만 차익 실현하시고요. 잠깐 도망 나왔다가 쉬면은 다시 눌림목에서 재매수한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시장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이제는 이제 공포심 떨쳐버리실 때 됐죠. 일주일 정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새해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의 새해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 돌아오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수혜 업종도 잘 전략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조금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부터 볼게요. SK 하이닉스 들고 오셨습니다. 좀 짧게 보란 소리예요? 짧은 게 아니고요. SK 하이닉스가 아직 뭐 반응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제가 기존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짧게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HBM 뭐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속도감 때문에 안타 종목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나요? 속도가 안 나는 게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뭐 기관 수급도 5일 연속으로 거의 코스피에서는 5위권에 해당되는 수급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조금 전에 수급 확인하셨듯이 메이저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때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동안 조금 줄여놓고 바닥에서 좀 더 사고 싶은데 아직 그 때가 안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 뭐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같은 이런 뭐 글로벌 HBM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뭐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저평가되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엔비디아와 TSMC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저평가 구간에 대한 이런 메리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하드웨어가 좋았지만 내년에 소프트웨어가 좋을 것이다. 계속 여러분들 뭐 반복적으로 듣고 계시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발전한다면은 하드웨어는 그만큼 더더욱 더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블랙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서 뭐 이제 1년치 완판됐다라는 소식 다 들으셨을 거고 하이닉스에도 HBM4 6개월 일찍 공급해 달라라고 해서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뭐 최대한 맞춰보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좀 갑갑하실 거예요. 아직 출발 안 하고 다른 종목들 올라오는데 얘는 뭐 하고 있나 정말 대장주가 맞나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 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실 정도로 이제 외국인 기관 지금 열심히 매집 중이니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라 생각하니까 갑갑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지금 편안하게 더 살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지금은 사서 모아갈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두 번째로 이제 2루타 종목 볼 텐데 지수 ETF를 꼽아 오셨네요.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또 2배잖아요. 맞습니다. 오르면 2배, 빠져도 2배. 맞습니다. 이래서 좀 무서워요, 사실. 맞아요. 레버리지 매매 저도 이제
평소에는 권하지 않는데 제가 딱 한 번씩 권할 때가 있는 게 투매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투매라는 부분은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뭐 680포인트 이탈하면 630으로 한번 흔들게 되는데 저점을 어디까지 가느냐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어차피 터치하고 빠르게 올라와서 680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미 다 회복이 나왔고 이제 700포인트를 노리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이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80 아래는 뭐 지하 한 2, 3층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700포인트 쪽으로 올라와도 아직 뭐 지하 1층에서 1.5층 정도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래도 지상은 올라가야지 않겠습니까? 네. 지상 올라가고 건물도 쌓아서 이제 계단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뭐 1월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국에 가면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CES가 열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1년 그 계획을 다 짤 수 있는 이런 IT 행사와 바이오 행사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2차 전지, IT, 바이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IT, 바이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주 이제 올해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쉬는 구간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었는데 제가 캐즘을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우리 사춘기 시절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아직 미성년자 구간에서 방황하는 구간이다. 과도기적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아마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다 유럽에서 시작이죠. 자,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유럽에서는 이미 올해 가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을 계속 뭐 보시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IT랑 바이오는 알겠는데 전기차는 조금 아직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럽 방향을 보시고 그게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조지아나 이런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나는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을 사고는 싶은데 난 어떤 종목을 살지 잘 모르겠다. 너무 네. 요즘 두더지 게임 같은 장세라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와 있는 종목들 눌림목 나온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딱 잡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 종목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이런 지수 ETF 그리고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은퇴 자금이나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보기에는 이제 각 종목을 이제 변동성이 강한 종목보다는 이런 레버리지 해서 이제 지수를 바닥권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변곡점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턴되는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편안하게 가져가시면은 뭐 배당 수익이나 뭐 이자 수익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기에 제가 이런 안정적으로 그리고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네. 생각해서 이제 2루타 정도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아직도 지하에 있다. 내년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캐즘도 돌파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와 함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쪽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3루타 종목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견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관 수급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종목들을 좀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겁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또 이제 기관 수급 좋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에서 매수 1위 종목입니다. 누적 매수로는 가장 좋은 이제 수급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랑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왜 안 움직이죠?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 쪽 이제 레버리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캐즘이 내년부터는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건 아마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언제나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시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바닥권부터 미리미리 턴되는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기관이 아마 똘똘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관들 생각 맞춰서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포스코홀딩스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한 15년 정도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주식 가장 잘한다는 사람 워렌 버핏이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뭘 사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포스코를 매수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하도 이제 뭐 기업을 이제 분할하고 분할 상장하고 여러 가지 좀 안 맞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이제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이제 포스코를 이제 매도하고 떠나기는 했는데 그럴 정도로 자산 가치가 높고 워렌 버핏이 항상 말씀하죠. 기업이 망해도 청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공장으로 해서 청산 가치가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뭐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는데 그에 가장 걸맞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해서 뭐 자동화 쪽도 잘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리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과거에 뭐 35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내려오면서 좀 가치는 좀 줄어 있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 캐즘이 조금 해소되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다시금 또 리튬 가격 얘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긍정적인 이런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대신 본업이 철강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과거에도 철강에다 중국 견제한다고 관세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향후 성장성에 그리고 지금 워낙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가격만 살짝만 보고 가면은 네. 지금 27만 2천 원 구간에 현재 가격이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작년부터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76만 4천 원 거의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가격을 딱 회복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70만 원 다시 갈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중장기로 봐야 되고 좀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해서 저는 뭐 40만 원대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안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기관하고 같이 모아 가시고 기관이 팔기 전에만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관의 이제 매수 동향 잘 체크해 보시면서 포스코홀딩스 대형주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3루타 종목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셀트리온 네. 들고 오셨어요. 오늘로 이제 5거래일 연속 올라왔거든요. 네. 지난주에 좀 호재도 많았고 네. 뭐 역대 최대 규모 배당 결정했다. 뭐 이런 네. 소식도 있었는데 더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셀트리온을 아까 이제 코스닥 지수 설명드릴 때 지하 말씀드렸죠. 지하 한 12층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주가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주가라고 생각해요.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었다라고 보면은 저는 20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못 움직이는 기업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글로벌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무버 기업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지연돼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유럽은 이제 이 그 램시마의 점유율이 56%를 넘어가서 오리지널 약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이 레미케이드가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약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보수적으로 많이 좀 방어를 하고 막았었는데 결국은 돌파를 해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뭐 어마어마한 뭐 대기업이 되어 있고 올해 매출액이 뭐 3조 5천억 가까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서정진 회장이 과거에 2030년 되면은 화이자의 이제 매출액은 몰라도 영업이익 정도는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화이자의 영업이익이 16조 원 정도 됐습니다. 자, 매출 지금 내년에 5조 원이고 2027년에 한 10조 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에 이제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공시가 나왔죠. 3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유럽 이제 EMA의 이제 산하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또 이제 약물 이제 사용자 자문위원회에서 판매 승인을 권고받았다라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제가 밴드 교육방에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이제 램시마의 이제 SC 제형이죠. 과거에는 SC 제형하면 제가 설명드리기가 이제 복잡했었는데 요즘에는 RTO젠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맥주사 제형으로 이제 누워서 맞았어야 되는데 길게 맞아야 되고 시간도 아깝고 한데 이런 부분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주사기로 간단하게 한 10초면 맞을 수 있는 이런 램시마 SC. 이 오리지널 약품도 이 부분을 개발을 못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뭐 약물 효과는 이제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지금 현재 레미케이드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약품도 실패한 걸 셀트리온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신약 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만큼 영업이익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은 4분기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폭발적인 성장이 또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CDMO 시장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까지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굉장히 큰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매출액이 3조 5천억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CDMO의 이제 신공장 인수하고 하는 부분만 해도 3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미래의 성장성, 제가 뭐 가끔 이제 이 종목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뭐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물려주고 싶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담는다면 셀트리온이 꼭 들어갑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지금 지하 뭐 깊숙한 곳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뭐 20만 원 아래 이런 구간이면은 너무 뭐 감사한 구간, 무혈입성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19만 5천 원 구간 부근이었는데 지금도 19만 5천 800원 정도네요. 가격 상관없이 이거는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거래대금 실어서 회복한다라면 더더욱 물량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 속도가 좀 빨라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차적으로는 22만 원, 2차적으로는 24만 원 이렇게 2만 원씩 올리면서 이제 저항 가격으로 이제 목표치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18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정리했다가 잘랐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1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더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아마 악재가 나오거나 해야지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비해서 혹시나 18만 원 이탈하면 손절 정도만 이제 생각해 두시고 나머지는 저희 공부방에서 같이 보시면은 이 종목은 제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뭐 향후에도 꾸준하게 수년간 아마 계속 받을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22만 원 잡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의 주인공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방위 산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고 또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워낙 활발해지면서 그 기대감 높아졌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에 방위 산업을 좀 전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2025년만 봤을 때 전체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25년에도 방산주는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5년에도 여전히 방산 쪽 수출 모멘텀은 식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나토의 방위비 부담 증가라든지,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후 복구 수요로 이제 방산 수요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각 업체별로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잘 추진이 되고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수출 모멘텀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에 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내려온 시기를 좀 맞이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최소 이제 방산주는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 네,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 쪽 2025년도 비중 확대도 된다. 지금 한국 시장에 많은 상장 기업들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느냐,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위산업 쪽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는 업종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트럼프의 재집권이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방산업종도 아마 좀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은 부정적인 쪽 요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빠르게 종결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방산주가 이제 처음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국내 방산 무기 체계들이 좀 갑작스럽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늘어났던 부분, 그런 부분 이제 수출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이제 국내 방산주의 투심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보는 입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나토 쪽의 방위비 분담을 올릴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도 방위비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주변 국가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인접 지역도 덩달아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면서 방위비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후 이제 전쟁 과정에서 손실된 무기에 대한 재고 확보 수요나 이 러시아를 둘러싼 이제 EU 지역에서의 이런 긴장감을 고려했을 때 이 방위비에 대한 이런 꾸준한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국내 무기 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수출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위 산업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는 어느 정도로 좀 연결이 될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 무기 체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좀 수출이 되고 있는데, K2, 천무9 이제 방공 체계, 전투기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좀 수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이제 K2, K9 전투기까지 해서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K9 이제 방공망 시스템, 그다음에 K2 레드백 이렇게 좀 관심을 좀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페루 같은 경우도 이제 함정 사업이나 K2 전차, 그다음에 전투기까지 포괄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이런 대규모 패키지 형식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이제 수출 관련
소식들을 좀 업데이트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계약 기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입니다. 뭐 기업들이 서로 무기를 산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 간에 뭔가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수출 추진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계약은 기업체와 이제 상대 정부나 이제 상대국의 방산업체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잠깐의 이런 불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 협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기업체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외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정부가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리스크는 리스크고 노이즈는 노이즈니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구매를 이제 보류를 한다면 어느 쪽에 타격이 가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구매 보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 우선은 이제 지금 당장 임박하에 있는 수주 건들이 차질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이제 좀 관심 표명 단계에서 이제 진지하게 협상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수주 잔고 상에서 매출 절벽 시기가 조금 빨리 도래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출 보류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좀 소식들 업데이트하고 있고 주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종전 이슈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위 산업 쪽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종전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마주해야 될 그런 운명 같은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뭐 업체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기보다는 좀 투자 심리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숫자로도 연결이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의 펀더멘탈에 이제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 이제 국내 이제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과 연계돼서 이미 한 차례 주가 조정을 거쳤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종전 이후에 확대되는 무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올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히 EU 같은 경우가 지금 러시아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EU 내의 이런 방위비 지출은 계속 좀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내의 이런 공급망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일부 프로젝트에는 대안으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좀 발생할 여지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심은 좀 다운될 수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적인 훼손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탑픽으로는 어떠한 기업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5년 방산주 탑픽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폴란드 쪽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쪽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일부 이제 수주 사업권들이 내년으로 좀 이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출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항공우주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만큼 업체별로 이제 각기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K9이나 천무, 그다음에 레드백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수출 모멘텀 측면에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의 이런 비공 사업이나 이제 LCM 같은 경우도 추가 수출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탑픽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내려온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들여왔던 원자력 발전 사업과 방위 산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오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K방산의 경우에는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기세를 쌓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17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는 24조 원 규모, 4.3조 원 규모와 3.7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도 올해 7월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체코 원전 건설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본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탄핵 정국을 빌미로 이러한 본계약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안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원 관계자 역시 관련 일정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 중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전 산업의 부흥을 추진하던 정부의 연내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였던 사업에도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의 계획에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2050년까지의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탄핵 정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또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였던 방산 역시 현재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마케팅에서 필수적인 정부 지원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백을 틈탄 외국인
가격적인 경쟁사들의 파산 공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 우리 한국을 방한했었던 키르기스탄 대통령의 경우 지난 4일에 카이의 사업장을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방문 취소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경우에도 안 그래도 좀 지체가 되던 상황이었는데요. 탄핵 정응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K 방산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에 구멍이 뻥 뚫린 현재 상황이 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현재로서는 그동안 업체들이 쌓아왔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버티기 전략이 최선이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물론 참 수급도 안 좋고 주가도 좋지 않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가 오늘 하락폭을 더 키워갑니다. 1.4% 하락하면서 5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하지만 관망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떨어진 이유가 상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관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 관망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골라보았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요걸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삼성 글로벌 전략회의 이게 뭔가 좀 대단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매년 6월달, 12월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반기 회의예요.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약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를 보는 뷰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삼성전자를 시장에서 보는 뷰가 반도체 경기를 걱정했지 삼성전자 자체를 걱정한 적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경기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자체를 이제 걱정하는 그런 시장의 뷰가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자꾸 HBM 때문에 뭐 못 올라간다,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시장에 이제 많이 언론 플로어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예를 들면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지금 못 들어가서 그렇지 HBM 자체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하이닉스 대비해서 딸리는 건 사실이지만 물량이 그렇게 적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한 4대 6 정도, 4.5대 5.5 정도로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인데 삼성전자가 과연 엔비디아 퀄을 통과를 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엔비디아가 바라는 건 거의 하이닉스의 솔밴더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의 밴드를 놓고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의 HBM3E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엔비디아에 풀 부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어떤 하이닉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침투를 할지 그것도 미지수고 400조 이상의 연간 그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이 하이닉스가 올해 아마 HBM 10조 조금 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침투율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나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저는 뭐 종목을 파는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 시장 비중 축소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주식으로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전체에서 매수 전환,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매도 마감하고 매수 전환, 요게 이제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2018년도에
정말 실적 좋았을 때 60 몇 조 원의 연간 실적 나왔을 때 가격이 딱 지금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과거의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는 딱히 그런 것 같지 않고 이제 정리를 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을 보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경쟁력 훼손이라는 어떠한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 수급만 보고 좀 판단을 해보자면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는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의 보유율이 원래 그래도 51%대를 계속 유지해 줬었는데 50.9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또 수치이거든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55%대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박정식 파트너님의 의견은 다른 듯 보이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충분히 빠진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2024년 11월 14일 저점 이후 지금 저점은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4일 날 저점도 조금 더 이제 올려가면서 옆으로 좀 횡보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동안 좀 계속적으로 좀 부진을 일으켰던 이제 파운드리 쪽도 내년에 이제 2나노 공정에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TSMC랑 다시금 또 경쟁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HBM3까지도 이제 3까지는 SK 하이닉스에 좀 밀렸지만 내년 한 5, 6월 정도부터는 다시 이제 HBM4를 양산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을 내년 3분기로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밝히면서 HBM4를 더욱더 빨리 한 6개월 정도 지금 양산을 앞당겨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HBM4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년 트럼프 정권 이제 2기 들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좀 밝혀진다면 이제 외국인이 다시 또 재차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대략 한 달 한 25일 정도, 한 26일, 영업일수로 한 25일, 26일 정도 되니까 한 내년 1월 정도, 1월 말까지 정도가 되겠죠. 한 1월 말 정도까지 한 5만 4천 원 정도 가격만 유지해 준다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력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일단 뭐 매수를 한다면 5만 4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격만 한 내년 1월 정도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반등 기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상승력은 내년 2월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정도 포지션 좀 맞춰가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간에 주가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기보다는 박서실 파트너님께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5만 2천 원대에서 5만 4천 원대를 매수 레인지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는 어느덧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이제 시장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현재 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재임 중이라는 점인데요. 여야는 이달 말까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헌재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소 내년 4, 5월의 대선 아니면 최대 8월의 대선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계엄 사태에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봤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아직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긴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무역 정책과 헌재의 판결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BBC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헌재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간 변수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조심스러운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증권과 대신증권에서는 증시의 추가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점이 명확하고 미중의 소비 동력이 강해지고 있는 데다가 12월의 수급 계절성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반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2,500선을 돌파하고 또 안착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등락이 있더라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만 DB금융투자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긴 호흡에서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교역 협상을 진행할 컨트롤 타워의 악화 등 남겨진 과제가 많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일시적 반등을 넘어선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단기적인 연말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려해 볼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이고 조금 더 독자적으로 잘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좋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현대로템입니다. 1%에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대로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불과 뭐 지난주 주가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 한번 올랐던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네. 좀 고가권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이 방산주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이제 강조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락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방산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무기 한 번 사면 다른 무기는 절대 못 산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무기라는 것은 이제 군대가 훈련을 하고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현대로템에서 K2 전차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른 종류의 전차, 그러니까 탱크를 운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방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갖고 이제 정상급 그 국가 원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계엄 때문에 캔슬이 되면서 계약이 좀 약간 뭐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너무 뒤늦게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딜레이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닌다라고 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 이번에 폴란드에서 820대 전에 이제 1차 구매가 이제 180대였었죠. 180대 4배에 해당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가 그게 좀 약간 딜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아니고 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는데 매출 증가율이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무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대로 이제 그 나라에다가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뭐 180대를 주문했다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이제 나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4기년 연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예전에는 사실 K2 전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도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자동차 아니라 전동차, 레일, 솔루션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의 사업 어떤 규모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디펜스 부분과 거의 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호선, 3호선 전동차 공급 사업 착수 이 부분도 이제 내년으로 실적이 2월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뭐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현대 로템은 좀 떨어졌을 때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방위산업 쪽 현대로템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앞서서 뭐 이한결 연구원과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앞서서 신민영 앵커도 전해드렸는데 방위산업 쪽은 사실 경쟁력은 뚜렷합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안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전의 고가 대비해서 뭐 30%가량 빠진 상황인데 함께 현대로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1%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9,8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 빠진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자율주행 이슈에 좀 긍정적인 어떤 언급이 나왔죠.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이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의무화 규정을 좀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러한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포뱅크가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자주 언급드린 이제 쇼포트테크 같은 종목들도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모트렉스를 이제 볼까 하는데요. 이제 모트렉스는 제가 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이 자동차용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이죠. 근데 이 회사가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에 이 인포테인먼트를 제공을 해서 이 로보택시에 좀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하면은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모셔널이 작년 말부터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보택시 관련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 또 현대차 또한 한 48대 정도 지금 로보택시를 이제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재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트렉스가 뭐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슈적인 측면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뭐 실적도 일단 역대 최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집권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집권이 되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눌렸을 때 지금 가격 한 9,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력은 11,400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2차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12,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트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인데요. 오늘 주가 상승력이 괜찮습니다. 2.4% 넘게 상승하면서 11,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 U+ 세 박자가 맞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은 약간 좀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수급,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평가, 요게 세 개가 모두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LG U+가 두 가지를 좀 발표를 했죠. 그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를 8에서 10% 목표를 하겠다.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건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주 환원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LG U+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주들한테 보답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좀 짚어보면은 주주 환원율을 40에서 60%를 목표로 하겠다. 이제 배당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단기 순이익이 한 40에서 60%는 배당에 활용을 하겠다. 연간 최소 배당금을 한 650원 정도 유지를 한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또 단기 순이익의 20% 이하까지 어떤 자사주 매각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좀 약간 긍정적인 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21년도에 자사주를 한 678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소각할 수도 있다. 이제 소각하겠다까지는 아니고 소각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메리트로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 분기죠. 24년도 4분기에 6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차트, 수급,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뷰, 실적이 되겠죠. 세 박자가 모두 맞고 있는 상황이라 좀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좀 최근에 지난달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LG U+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보니까 통신 3사 가운데서도 LG U+가 탑픽이다라는 그 리포트를 저희가 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LG U+에 대한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3.4% 넘게 상승세 4,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쪽 좀 움직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다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우리가 집중을 그러니까요.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유가요? 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일단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을 좀 주요 정책으로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보다는 그나마 좀 풍력이 실적이 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올해부터 이 풍력 쪽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어떤 기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하면은 태양광보다는 좀 풍력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저는 CS 베어링을 한번 꼽아 보았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인데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풍력용 피치 베어링과 수평축 풍력 발전기 이 시스템 중 중요한 요소인 하나인 이 베어링을 이제 주력 상품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고 또 이제 굴삭기나 크레인 등에 들어가는 대형 건설 장비 회전축에 사용되는 산업용 베어링 제품도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지금 지난 2분기부터 갑자기 공장 가동률이 한 76%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흑자 턴 어라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영업이익을 점차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현재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눌렸을 때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 그런 관련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살짝 떴습니다. 이 풍력 관련 쪽 이제 정치 쪽으로 살짝 엮여가면서 정책적으로 엮여가면서 살짝 떴는데 좀 눌렸을 때 한 대략 한 4,180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저항력으로 5,000원 정도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력이 될 것 같은데 혹여 이제 돌파가 잘 진행이 된다면 5,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으니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서 정책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CS 베어링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시장 업사이드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오후장에서 그 탄력이 좀 강하게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2,500선에 대한 저항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뭐 상승은 좀 보여주긴 했으나 현재 구간에서 좀 700선을 앞두고 좀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뭐 큰 변동성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상황 속에서 낙폭과대가 있었던 업종들 중에서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나 좀 그동안에 좀 정책적으로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뭐 원전주라든가 이런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앞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은 해소돼가는 모습들이고 좀 매크로적인 이슈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하지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매도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좀 개인만 매수를 했다라는 점에서 지수 강세는 좀 이어지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당분간에 좀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형성되었던 저점에 대한 부분들 다시 향해 가기보다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점을 시장이 낮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2,400선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의 좀 호재성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25년 2월부터 미국 이제 첨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정책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좀 언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고점을 형성을 하고 좀 기간 조정의 눌림목이 좀 이어졌는데 현재 좀 저점을 장기 이평선을 지지대로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25년도 초까지 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CDMO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점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성장성 또한 삼성그룹 내에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각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상하진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된 만큼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 수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수혜 모두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엇갈린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가 됐네요. 네, 일단은 세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야 관련해서 인맥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들이 낙폭이 좀 크게 나온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하락 종목들 보면은 지난주까지 높이 올라갔었던 정치 인맥 관련 종목들이 거진다 오늘은 좀 세론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대신에 오늘 여당 쪽에서 잠룡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또 새로운 인물 관련 종목들에 해당하는 그런 테마성 개별 종목들은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정치 테마주들 내에서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만 하더라도 10종목이 넘죠. 그중에 대다수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여당 쪽 잠룡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대거 안착한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제 보합권대 움직임이었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야지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만한 그런 좀 기반이 만들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올라오긴 올라오더라도 아직 완전히 상방으로 갈 그런 준비는 아직 덜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고려 아연이 마이너스 이제 4%대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12월 이제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강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오히려 최근에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는 또 종목이 있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는 초전도체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13%대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52주 신고가 움직임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개별 종목들도 테마주들 내에서는 차별화된 분위기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지지부진한 이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계속해서 역시나 방향성을 계속 좀 탐색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월요일장 좀 강세로 시작됐다면은 추가적인 움직임도 이제 주중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왠지 좀 숨고르기로 가게 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서 아직까지는 증시가 다시 뭐 추가적인 하방으로 가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월요일장에 좀 전반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나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결국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일 대비 0.13%대 현재 내리고 있고 2,491.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세 기조 유지해주면서 0.66% 전일 대비 올라주고 있고요. 698.26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약 보합권에서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4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하지만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1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줬으면서 그동안 지수 하단을 받쳐줬었는데 오늘은 매수 규모를 줄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6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사실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저항선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코스닥은 700선에 부딪힌 상황인데요. 다만 양 시장이 모두 다 장중에는 또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511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높이면서 700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뚫고 갈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그 어느 것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약보합권 2,500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5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2,488선까지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 가깝게 상승세 698선까지 오르면서 700선보다 약 2포인트 부족한 상태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55,6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이탈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주가 1% 가깝게 하락세 55,6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56,000원대 이탈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SK 하이닉스 2%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17만 9,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약간 엇갈린 부분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LG엔솔 0.5%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1.3% 넘게 상승하면서 99만 9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는 10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5공장 증설 완료,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수혜감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보안법이 사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가 11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세를 이어왔는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1.8% 넘게 하락세 21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이 1.4% 넘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네이버 연이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오늘 네이버의 주가는 1.9% 넘게 상승세 21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아는 2.8% 하락하면서 9만 5,300원대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최근 이 시장 조정과 함께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쪽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은 0.4%의 약보합권 84,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하면서요. 오늘 10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2% 넘게 빠졌고 에코프롬 2% 넘게 하락하면서 에코프로는 0.8%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HLB는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장부터 HLB의 주가는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HLB 쪽으로는 수급이 빠져나갔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는 HLB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넘게 상승하면서 73,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리가켄바이오 3%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6,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신성델타테크 오늘도 주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13% 넘게 상승하면서 99,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한 때도 1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2.3% 넘게 상승세 17만 6,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클래시스도 2.7% 넘게 상승세 48,900원대. 엔캠은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 13만 5,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시장 이렇게 엇갈린 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오늘은 좀 아쉬웠고요.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또 많아지는 이번 주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미국을 비롯해서 22개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려서 또 금리 슈퍼위크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요. 12월 달 이후로 조정을 좀 크게 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12월 FOMC 쪽에서는 정책금리를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정도 BP 정도 인하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가 둔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연준 쪽에서도 일단 기존 경로대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하더라도 점도표는 좀 상향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및 고용시장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불확실성이 미국 증시에서 특히나 다우존스 산업지수 쪽에서 조정으로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긴 하더라도 다소 매파적인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내년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치가 최근에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경우에는 또 다시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 반등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공존하고 있다는 거. 미증시 아무래도 부정적인 또 영향이 있으면 우리 국내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내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그 마감 특징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하고서 제가 물음표를 적어서 작가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잠깐 흐름 보면요. 보합권대입니다. 보합권대고 제가 이런 이제 좀 지리한 움직임, 숨고르기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뭐 탄핵은 찬성으로 지금 가결이 됐지언정 지금 헌재 쪽에서의 또 판결이 남아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불확실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못한 약간 미적지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게 또 앞서 나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일정 자체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모두 다 지금 해소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숨고르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서 전망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기에 이제 미국 쪽 이제 지수 영향을 또 받는 가시적인 또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 FOMC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뿐만 아니라 또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 또 진행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기존에 8월 달에 한번 또 블랙 먼데이를 겪었었기 네. 때문에 BOJ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제가 그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미국의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 신고가 가고 있어서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좀 선방을 했다 한다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방어적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한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약간 좀 안도하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펀더멘털을 회복해 나가는지 흐름 보시면서 지수 방향성도 같이 꼭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에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아직도 해소된 것이 아니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는 변수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조기 대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불확실성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증시 방향성을 체크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시선을 돌릴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아요. 시초가 공략주로는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승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중소형주,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퓨런티어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쪽에서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폐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미 뭐 기존부터 자율주행차 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좀 본격화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실체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함으로써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 쪽에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 조항에 따라
1,500여 건의 충돌 사고를 관계 당국에 계속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자율주행 때문에 아니냐라는 항상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네. 그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앞으로 향후로 이제 테슬라가 좀 추구하는 그런 로보택시와 관련된 방향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 들썩임이 나왔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거래량이 퓨런티어 쪽에도 같이 좀 들어와줬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아다스용 고정밀 카메라 모듈 공정 설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자율주행차 쪽 계속 테마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전망치들도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202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율주행 시장률 자체가 연평균 시장률 자체가 40%대에 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들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사실 뭐 퓨런티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퓨런티어 이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시초가 또 공략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매물대 부근까지는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구간에서 캔들이 몸통으로 지금 돌파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강력하게 나와준다 한다면은 다시금 한 35,000원 구간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최수혜를 받을 그런 섹터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고점 돌파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강력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은 시초가 공략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앞전 구간대 이제 32,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오는지 흐름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26,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단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 이제 1월이 되면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취임하게 되는데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하면서 이제 내년에 볼 수 있는 섹터로는 자율주행 섹터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물 만난 고기죠.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국내 종목으로는 퓨런티어 가장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한국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 플러스 3 경제협력 금융안전 포럼에 참석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 부총리는 리 코우칭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대비 하락하면서 거주자 외화 예금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을 비롯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뜻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국 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4억 3천만 달러로 10월 말보다 5억 4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달보다 축소됐습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1억 1천만 달러 감소했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비금융기업 개인의 현물환 매도가 증가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달러화 예금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강경해진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자국 핵심 수출 통제를 무기로 한 통상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무역국에 강경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 통제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두산바켓은 오늘 주주환원 강화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산바켓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간 배당금 수준인 주당 1,600원을 최소 배당금으로 설정하고 투자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연 2회 지급하는 배당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각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을 400원씩 지급합니다. 두산바켓은 2030년 매출 목표를 연평균 12% 성장한 120달러로 제시하며 주주 환원과 동시에 사업 성장을 통한 진정한 기업 가치 향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과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여러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한 섹터에 잘 집중해 보고 잘 주시해 본다면 수익의 기회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